1950년 여름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구내식당에서 물리학자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 엘리코 페르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행하던 UFO 목격 사건에 대해 잡담을 나누고 있었죠. 갑자기 페르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다 어디 있지? 동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페르미는 설명했습니다. 외계인 말이야.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중 많은 별의 행성이 있을 거야. 그렇다면 수많은 외계 문명이 존재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들을 만나지 못했을까? 이 간단한 질문이 현대 천문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페르미 패러독스라고 불리는 이 역설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왜 이토록 조용할까요? 정말로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외계 문명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페르미의 질문이 왜 역설인지 이해하려면 숫자를 봐야 합니다. 우리 은하에만 약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생명 가능 지대에 있죠. 생명 가능 지대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우리 은하에만 수백억 개의 지구형 행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주 전체로 확대하면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각 은하마다 수천억 개의 별이 있죠. 그렇다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행성은 수십조 개가 넘습니다. 이 많은 행성 중 단 하나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요? 더욱이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46억 년 전에 형성되었죠. 그 전에 형성된 별과 행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생명이 발생했다면 우리보다 수십억 년 앞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명이라면 은하 전체를 식민지화할 만한 기술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1961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이 문제를 수식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이 식은 우리 은하에 존재할 수 있는 외계 문명의 수를 추정합니다. 식은 여러 요소를 곱한 형태입니다. 별의 생성 속도, 행성을 가진 별의 비율, 생명 가능 지대에 있는 행성의 수, 실제로 생명이 발생한 행성의 비율, 지적 생명으로 진화한 비율, 통신 기술을 개발한 문명의 비율, 그리고 그런 문명이 지속되는 시간입니다. 각 요소에 어떤 값을 대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낙관적으로 계산하면 우리 은하에만 수천 개의 문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유일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간값을 사용해도 최소한 수십 개의 문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들의 신호를 듣지 못할까요? 1960년대부터 SETI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외계 신호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명확한 신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미 패러독스입니다. 외계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높은데 증거는 전혀 없다는 무슨 말이죠? 이 역설을 설명하는 가설들이 많이 제안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여가 이론입니다. 생명이 고등 문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는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가를 통과하는 문명이 극히 드물다는 거죠. 문제는 그 여가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만약 여가가 우리 뒤에 있다면 다행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것이니까요. 생명의 발생 자체가 극히 희귀한 사건이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단세포에서 다세포로의 진화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주에 생명은 많지만 대부분 단순한 형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가가 우리 앞에 있다면 끔찍합니다. 모든 고등 문명이 특정 시점에서 자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핵전쟁, 환경 파괴, 인공지능의 반란 등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곧 그 운명을 맞이할 거라는 섬뜩한 암시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희귀한 지구 가설입니다. 지구처럼 생명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행성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적절한 크기의 달, 안정적인 태양 목성 같은 보호자 행성, 판구조 운동 자기장 등 수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중국 SF 작가 류추신의 소설 삼체에서 유명해진 암흑숲 이론입니다. 우주는 어두운 숲과 같고 모든 문명은 총을 든 사냥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 다른 사냥꾼에게 발견되어 제거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는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외계 문명들은 존재하지만 의도적으로 숨어 있습니다. 신호를 보내거나 받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우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적대적인 문명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MeTI 즉 외계지적 생명체에게 메시지 보내기 프로젝트에 반대합니다. 스티븐 호킹도 생전에 경고했습니다. 외계인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 그들이 우리를 찾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네 번째 가설은 동물원 가설입니다. 외계 문명들이 우리를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들을 관찰하듯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스타트rek의 최우선 지침처럼 발전하지 못한 문명에 간섭하지 않는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설은 기술적 한계입니다. 성간 통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파를 사용하지만 외계 문명은 전혀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양자 통신이나 중력파 통신 혹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현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주파수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파는 우주를 여행하면서 약해집니다. 수십 광년만 떨어져도 신호가 배경 잡음에 묻힐 수 있습니다. 외계 문명의 신호가 우리에게 도달해도 너무 약해서 감지하지 못할 수 있죠. 여섯 번째 가설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주의 역사는 138억 년이지만 문명의 수명은 짧을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도 겨우 수천 년입니다. 전파를 사용한 지는 100년 남짓이죠. 만약 모든 문명이 비슷한 수명을 가진다면 서로 시간이 겹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문명이 멸망한 후 수백만 년 뒤 다른 문명이 생긴다면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가설은 우리가 너무 이르다는 것입니다. 우주 역사에서 지금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거죠. 별의 생성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수조 년간 새로운 행성들이 생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주 최초의 지적 문명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생명의 발생은 희귀하고 지적 생명으로의 진화는 더욱 희귀하며 기술 문명의 수명은 짧고 성간 거리는 너무 멀고 통신 기술은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우주의 침묵을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가능성은 대여가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 문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멸한다는 시나리오 말입니다. 핵무기가 발명되면 핵전쟁으로 멸망하고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통제를 잃고 환경을 파괴하면 생존 기반이 무너집니다. 어쩌면 우주의 침묵은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도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인류는 지금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 핵확산, 생물학, 무기, 초강력, 인공지능 등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위기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주의 침묵에 우리도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누군가가 수백만 년 후 페르미 패러독스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인류는 어디 갔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희망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하지만 아직 서로 찾지 못한 것뿐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너무나 광대하고 우리의 탐색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별은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SETI 프로젝트도 제한된 주파수 대역만 듣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컵 하나에 물을 떠서 물고기가 없다고 결론짓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탐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징후인 바이오 시그니처를 찾을 수 있죠. 차세대 전파망원경들은 더 많은 별을 더 정밀하게 관측합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냅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의 외계 생명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017년 발견된 오umuamua 같은 성간 천체도 흥미롭습니다. 외계 문명이 보낸 탐사선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중국의 천안 망원경이 포착한 신호들도 분석 중입니다. 대부분은 자연 현상이나 인공잡음으로 밝혀지겠지만 언젠가는 진짜 신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외계 신호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천문학연맹은 신호감지 후 프로토콜을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신호를 확인하고 검증합니다. 오류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죠. 확실해지면 전 세계 과학 공동체에 알립니다. 그리고 신호의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답장을 보내지는 인류 전체가 결정해야 합니다. 일부 과학자는 즉시 답장하자고 주장합니다.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것이죠. 다른 과학자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대의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선의 표시일 수도 있지만 침략의 전조일 수도 있죠. 답장을 보낸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1974년 아레시보 메시지는 인류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담았습니다. 숫자 체계, DNA 구조, 인간의 모습, 태양계의 위치 등이었죠.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우리의 문화, 예술, 철학도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이저 탐사선에 실린 골든 레코드처럼 인류의 다양성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평화일 것입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고 싶다는 것, 우주를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것을 말이죠. 페르미 패러독스는 단순한 과학 질문이 아닙니다. 인류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근본적 질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주의 흔한 현상 중 하나일까요? 만약 우리가 유일하다면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우주에서 유일한 의식 있는 존재로서 우주를 이해하고 보존해야 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유일하지 않다면 다른 가능성이 열립니다. 배우고 교류하고 함께 성장할 기회가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계속 탐색해야 합니다. 침묵을 깨고 우주에 우리의 존재를 알려야 합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의 본성은 탐험입니다. 새로운 지평을 찾고 미지의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우주는 마지막 프론티어입니다. 그곳에 답이 있든 없든 우리는 찾아 나서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일까요? 외계 문명은 존재하지만 침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를 관찰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하늘을 올려다보며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신비로운 우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